안녕하세요. 과학으로 보는 세상씨. 오늘도 알아두면 유용한 생활 밀착형 과학 이야기 가득 싣고 돌아왔습니다. 안 돼! 잡히질 않아! 가지마! 아이씨. 아니, 기원 씨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요, 진짜 잡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게 말이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잡히질 않아요. 아이씨. 아니, 뭘 그렇게 애타게 잡으려는 건데요? 사실은 요거요, 요 돈. 아시다시피 열심히 일해서 일하면 뭐합니까? 월급은 줄어들고요. 지갑은 가벼워지고 마음은 무겁고 재테크는 하려고 해도 그게 또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런데요, 돈의 특성을 과학적인 시각으로 보면 좀 더 쉽지 않을까요? 아니, 무슨 돈이 과학이랑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 돈은 말이죠. 경제학이나 경영학에서 다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요즘은요, 자본의 흐름을 물리학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물리학이라고 하면은 좀 더 명확하게 좀 돈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겠네요. 자, 잡힐 듯 잡히지 않았던 제 돈. 오늘 제대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돈아, 어딨니? 물가 상승 속도보다 금리가 낮으면 돈의 가치는 녹기 시작합니다. 경제 물리학은 경제 현상을 물리학으로 이해하는 학문입니다. 오늘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에서는 돈의 흐름을 과학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시간 가져볼까 하는데요. 그에 앞서서 함께해 주실 두 분과 인사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벤처캐피탈회사의 공동대표 권호상입니다. 원래는 기계공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엔지니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물리학과의 이재우 교수입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카오스 이론, 팩터 이론, 상전 이론 등을 기반으로 해서 경제 물리학과 복잡계 과학을 연구하고 있는 학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박수.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예. 네, 오늘 이 시간 왠지 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모을 주제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바로 돈이죠. 그렇죠. 돈입니다. 벌어도 왜 나만 이렇게 쪼들릴까 고민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대표님도 그러세요? 왜 그럴까요? 돈이라는 게 생각보다 이렇게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그런 대상인 것 같아요. 네. 사실 보통 돈에 적혀 있는 그 액수만을 보고 가치를 판단하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실제로 그 숫자만 보고 판단해서는 저희가 놓치는 게 생기게 됩니다. 혹시 그 명목화폐 그리고 실질화폐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들어는 봤죠. 저는 임금화폐, 명목, 실질 이거 붙는 거 봤는데 화폐 앞에도 그게 붙는군요. 화폐도 그게 붙습니다. 오. 그러니까 그 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명목화폐는 말자 글자 그대로 그냥 그 드러나 있는 숫자 그 자체입니다. 네. 일단 10,000원짜리 지폐가 있으면 그 10,000원이라는 그 금액 자체가 일단 명목화폐가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사실 10,000원짜리 지폐가 5년 전, 10년 전에 쓰던 걸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명목화폐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실질 화폐는 그럼 우리가 10년 전에 그 10,000원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요즘 할수 그 10,000원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사실 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예전 같으면 예를 들어서 10,000원 있으면은 삼겹살 같은 거 네. 이제 한 근 사고 음료수 좀 사 먹고 이럴 수 있었는데 언제적 얘기인가요? 요즘은 사실 반근 사기도 쉽지 않은 그런 네, 상황이 네.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실질 화폐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그런 돈의 일종의 구매력,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요 10,000원. 내 10,000원의 실질적인 그 가치를 쪼그라들게 하는 그 원수는 누굽니까, 교수님? 그 범위를 굳이 꼽자면은 시간이라고 하겠습니다. 시간. 예.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물가도 오르고 경제가 팽창하면서 통화가 늘어나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구매력이 자꾸 줄어들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네. 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때문에 구매력이 자꾸 떨어진다는 거는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돈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합니다. 네.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저금도 하잖아요. 그렇죠. 저금을 하는 경우에 은행에서 이자를 줍니다. 이자를 네. 주는 이유는 바로 시간이 지나면서 돈의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안 쓰고 미뤄둔 대가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은 이자로 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율이 너무 낮잖아요. 아마 화딱지나요. 아쉽죠. 네네. 근데 뭐 말씀 들어보니까 돈은 시간이 흐를수록 어떤 아이스크림처럼 이렇게 녹는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비유 너무 좋습니다. 예, 예. 그렇죠. 문제는 이제
우리가 실제로 얼마나 변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원인 자체는 우리가 살고 있는 경제 시스템 자체가 조금씩 그런 물가가 오르는 것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제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인플레이션이 지나친 것은 물론 문제가 되지만 네. 인플레이션이 아예 없는 상태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적정한 수준의 인플레이션, 예를 들어서 중앙은행들 같은 경우에 한 2% 정도의 물가 상승률이 경제가 성장하는데 가장 최적의 그런 상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스템에 맞춰서 이제 계속 돈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네. 그 결과로서 물가가 이제 계속 이렇게 좀 오르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살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제 성장과 함께 물가도 조금씩 같이 오른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경제가 어느 정도 순환하려면은 네네네. 사실 돈이라는 존재는 필요한 거고 그렇죠. 그럼 돈이 조금 더 계속 생겨나야 되는데 연 2% 정도씩 더 생겨나는 거에 대해서는 경제가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는데 이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이제 문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돈을 맡겼을 때 받게 되는 예금 이자율 자체가 물가 상승률을 사실 따라가지 못하면 네. 그만큼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가 점점 조금씩 떨어지는 상황이 되기 손해를 때문에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물가만을 놓고 보면 안 되고 물가와 이제 금리를 항상 비교해서 물가가 예를 들어 4% 올랐는데 이제 금리가 2%밖에 되지 않는다. 그럼 그만큼 내 돈의 가치는 2%만큼 깎였구나라는 네.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그래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좀 더 똑똑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이 돈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물가, 금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이제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얼마 전 사례를 보면 금값 갑자기 확 오르기도 했고요. 맞아. 뭐 부동산은 뭐 워낙 예전부터 계속 다뤄왔던 자산 중에 하나고 이런 돈 말고 나머지 자산들도 뭐 시간이 흐르면 그 가치가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내린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떤 자산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가치가 하락하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올라가기도 하죠. 예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이자율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그냥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에 비해서 이제 금 같은 경우는 이 경기 변동이 되게 심하면은 금값은 갑자기 막 가파르게 오르잖아요. 특히 이제 디지털 화폐 시대에는 금을 갖다가 디지털 금고 자산의 금고처럼 생각해서 투자하는 분도 있습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시기에 따라서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기도 하고 팔게 되면 엄청난 이제 소득을 올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채권 같은 경우에는 그 원금과 이자를 이렇게 딱 고정해서 주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인 재산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보통 채권 같은 경우는 금리가 낮기 때문에 맞아요. 안정적인 자산이긴 하지만 물가가 빨리 상승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수익이 좀 낮을 수도 있고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산마다 굉장히 다른 그러한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급변하는 그러한 시대에는 내가 현금에만 집중할 거냐, 위험이 있지만 투자를 해서 녹아내리지 않는 재산에 네. 자산에 투자할 것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자신의 그러한 경제 상황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저는 아이스크림 참 좋아하는데 네. 그래서 자꾸 녹아내리나 봐요. 그러니까. 자, 어쨌든 이제 교수님 말씀을 종합해서 생각을 해보면 시장을 보는 눈을 기르는 게 이제 돈의 가치를 한 발 더 이제 앞서서 알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겠네요. 보통 이제 우리가 돈 그러면 이렇게 아끼고 이제 잘 쌓아놓는 거, 네. 낭비하지 않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 이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자기도 모르게 어느 사이에 이렇게 점점 가치가 이렇게 떨어져가는 그런 네. 자산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인 것 같고요. 네네. 물가의 변화, 그다음에 이제 금리의 변화,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런 시장의 신호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저희가 계속 관심을 기울여서 지금이 돈을 모을 땐가 아니면 좀 더 적극적으로 굴릴 땐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판단하는 게 현명한 경제 생활의 출발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참 생각이 많아집니다. 자,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돈의 가치. 그렇다면 우리가 매달 받는 월급의 가치 역시 달라진다는 건데요. 내가 받는 월급 진짜 얼마일까요? 역시 내가 아니면 우리 회사는 돌아가지가 않지. 자, 다음 업무 컴온. 뭐지? 오예, 월급날 좋았어. 지출 계획이나 한번 세워볼까? 이번 달 카드값이 관리비가 식비가 식당 백반이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올랐으니까 이 대출금도 이자율이 올랐던데. 카드값 얼마야? 40만 원? 교통비는 그나마 좀 다행이네. 총액을 합하면 마이너스 11만 원? 아니, 자 기원아 침착해. 뭐야?
잘못 계산한 게 아니잖아. 지난달이랑 비교를 좀 해보면 진짜 부족하네. 아니 지난달도 100만 원이고 이번 달도 100만 원인데 금액은 똑같은데 왜 부족한 거야? 도대체 왜? 어허, 이 돈의 진짜 모습을 모르는 그대여 아마도 계속 모를 것이다. 왜냐고? 명목 임금과 실질 임금을 모르니까. 물가는 오르는데 이 월급이 제자리라면 액수로는 작년과 동일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월급이 깎인 거라고. 쉽게 말해서 월급이 그대로인데 생활비가 쪼들린다고? 그건 돈의 가치가 줄어들면서 내가 쓸 수 있는 범위도 줄어들게 되는 거야. 여기서 퀴즈! 월급의 시작점이 동일하다고 했을 때 둘 중 어느 것이 손해일까? 정답은 둘 다 손해지. 그 이유는 실질 임금은 이 명목 임금 상승률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수치인데 A그룹의 실질 임금 상승률은 명목 임금 상승률 10%에서 이 물가 상승률 12%를 빼니까 마이너스 2%. B그룹의 실질 임금은 명목 임금 상승률 0%에서 물가 상승률 2%를 빼니까 마이너스 2%. 그러니까 두 그룹 모두 실질 임금에서 마이너스 2%의 손해를 본 거야. 이 사람들은 명목 임금을 진짜 임금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물가 상승률은 명목 임금의 진짜 구매력을 속이게 되는 거지. 그렇다면 돈을 맡긴 대가로 받는 금리는 어떨까? 금리는 시간에 대한 돈의 가격인데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게 되면 이자를 받는 것은 현재 돈의 가치를 미래에 보전해주는 개념인 거지. 금리에도 명목 금리와 실질 금리가 있다는 사실 알고 있나? 이 실질 금리는 명목 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빼줘야 해. 명목 금리 4%에 이 물가 상승률 2%로 가정을 한다면 실질 금리는 2%가 되는 거지. 만약 1억 원을 연 4% 이자로 예금한다면 어떻게 될까? 명목 금리 4%에서 물가 상승률 2%를 빼주니까 실질 이자는 2%. 1억 원을 예금했다고 하면 이 명목 금리는 400만 원, 물가 상승률 200만 원을 빼면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이자는 200만 원. 이 명목 금리만 알고 예금했다가 왜 돈이 이거밖에 안 들어왔냐고 은행에 찾아가는 일은 없어야 돼. 이제 알겠나? 이 돈의 진짜 가치를 알기 위해선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률을 반드시 반영해야 된다네. 최근 몇 년간 물가 상승률, 즉 인플레이션을 비교해 볼까? 자, 이렇게 지표로 보이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대로 내려섰지만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물가는 완전히 다른 거지. 과연 물가가 오를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느낄 수 있는 품목은 뭘까? 바로 외식 물가 지수야. 실제 지난 5년간 전체 소비자 물가가 10%대 상승하는 동안 외식 물가는 무려 20% 넘게 올랐어. 이 같은 기간 전체 소비자 물가 지수에 비해 외식 물가 상승 속도는 1.5배인 거지. 39개 외식 품목 중에서 30% 이상 오른 품목이 9개인데 그 중에는 서민들의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 김밥, 떡볶이, 라면 등이 포함돼 있어. 그래서 등장한 말이 런치플레이션. 이 점심을 뜻하는 런치와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야. 지난 5년간 이 먹거리 재료인 농축수산물이 22% 상승한 것과 비교해도 외식 물가 상승률은 더 심각한 상황이야.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 지갑의 돈을 지킬 수 있을지 잘 고민해 보라고. 야, 이걸 왜 제가 몰랐을까요? 저 이제 진짜 제 돈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았어. 지금부터 사장님들은 TV를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손해보지 않는 연봉 협상 꿀팁 지금 바로 알려드리죠. 규환 씨, 올해도 아주 고생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좀 월급 좀 올려주려고 하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럼 좀 얼마나 더? 3% 어때요? 자, 매년 물가 상승률이 4%라고 하면 명목 임금 상승률 3%에서 물가 상승률 4%를 빼면 마이너스 1%? 뭐야? 월급 3% 인상이면 실질적인 월급은 깎이는 거잖아. 이 원금을 유지하려면 최소 4%는 돼야 되지. 근데 난 유지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 오르려면 5%는 올라야 한다고. 저 사장님,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면 안 될까요? 예. 오케이. 자, 그럼 5% 어떤가? 5%? 5%면 손해는 아니야. 근데 부족해. 모자란 눈치구만. 오케이. 자, 그럼 내가 분기마다
보너스를 조금 더 챙겨주겠네. 월급 5% 인상에 보너스까지 간다. 이거 완전 럭키디키잖아. 와, 사장님 진짜 최고.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충성. 명목임금과 실질임금 바로 알고 부자 되세요. 예전에 그 최영 장군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근데 이건 이제 좀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황금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잘 파악해야지 내 몫을 좀 똑똑하게 잘 챙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는 두 분의 말씀을 더 집중해서 들으려고 합니다. 네, 저도요. 네. 자산의 가치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과학입니다. 이미 1990년대부터 과학계에서는요, 경제 시장을 과학적인 시각으로 분석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를 경제 물리학이라고 한다죠. 사회자님들께서도 경제 물리학이라는 용어를 어디서 한번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 그렇죠. 이렇게 굉장히 잘 들어보지 못했고 네, 생소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1900년대 이후에 나타난 그러한 새로운 그 학문의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 물리학은 영어로는 이코노미틱스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이제 1990년대가 굉장히 그 분기점이에요. 왜냐하면 인터넷이라든가 이 컴퓨터가 대중화되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쌓이게 됐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그 금융 데이터들이 방대하게 쌓이게 됐는데 물리학자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금융 데이터를 분석하다가 보니까 거기 어떤 새로운 구조와 패턴이 존재하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경제 물리학이 태동하게 되었고 어떤 그 주식이나 이런 자산을 갖다가 이렇게 투자할 때 남들을 따라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요. 그런 것 갖다 우리가 이제 물리학에서는 군집 행동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남들을 따라하면서 투자에도 따라할까? 혹은 이제 시장을 어떻게 스스로 자기 조직화돼 가지고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다가도 갑자기 폭발적으로 이렇게 변동성이 심하게 올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한 그러한 질문이었어요. 네. 사람들은 결국 수익률을 원하는데 이 수익은 굉장히 그 위험, 리스크하고 연관이 있구나. 내가 수익을 많이 추구하려면은 리스크를 많이 감내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그런 패턴들을 갖다가 금융시장에 적용하면서 경제 물리학이 태동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제 물리학. 또 이제 말씀 중에 주식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저도 한 2달 전부터 이제 소액으로 좀 주식을 시작했어요. 야, 근데 아니나 다를까, 물려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는 다 개미니까요. 아니, 이게 네.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도 큰 수익을 올린다는 보장도 없고요. 맞아요. 그런 논리로 따지면 경제학 박사라든지 경제 물리학 박사님들은 다 재벌 아니겠어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공격적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지금 물려 있는 게 갑자기 생각이 네네. 나가지고. 대표님. 예, 경제학, 물리학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요. 제가 적어도 수학을 공부하신 분 중에 아주 그런 천문학적인 돈을 버신 분이 있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임스 사이먼스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원래는 코드 브레이커, 그러니까 암호 해독하는 일을 하다가 어떻게 금융시장에 관심을 갖게 돼서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수학 지식으로 굉장히 남다르게 분석을 잘해서 예. 와. 실제로 네. 돈을 엄청 벌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시장에 대해서 많이 알면 그만큼 돈을 이렇게 크게 잘 벌 수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질문을 사실 개인적으로 많이 받는데요. 네. 실제로 이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주식 시장이라는 거 대상을 우리가 이제 바라보면은 이게 단순한 그냥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 자체가 아니고 그 안에는 굉장히 작은 변화가 생각지 못했던 큰 변화를 일으키게 만드는 그런 현상들이 실제로 이제 관찰이 되고요. 네. 그래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 계를 가리켜서 우리가 보통은 복잡계라고 부르고 저는 개인적으로 복합계라고 부릅니다. 이게 그 복합계 안에는 이른바 이제 비선형성. 그러니까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이 이를테면 3, 4, 5 이렇게 굉장히 증폭될 수 있는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는 일들이 벌어나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예측 불가능성이라든지 보통 이제 나비 효과라고 해서 나비가 잠깐 이렇게 이제 작은 날개짓을 하는 게 저쪽에 태풍을 일으킨다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요. 예측 불가능한 거 싫어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딱 정확한 거 좋아하거든요. 네네네.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은 귀요미 막 이런 거. 이런 거 예측 못 하셨잖아요, 지금. 그죠? 죄송합니다. 또 다른 특징이 이제 이른바 긴 꼬리 분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평온한 큰 문제 없는 어떤 평균에 가까운 그런 현상들이 보여지다가 예상치 못했던 순간에 그런 어떤 극단적인 어떤 폭등이나 폭락이 발생하는데 그 발생하는 빈도 자체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자주 일어나고 그리고 그 폭등과 폭락의 크기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폭이 크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그걸 가리켜 이제 긴 꼬리 분포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경제 물리학이라는 건 사실은 어떤 돈 버는 기술로 이해하기보다는 그런 예측 불가능성, 그 다음에 이제 커다란 변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우리가 좀 더 그 잘 대응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학문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물리학에서는 이제 이미 금융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규칙적으로 좀 정리가 되고 있네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주식의 주가 지수를라든가 아니면 본인이 산 주식의 가격을 갖다 이렇게 보시잖아요. 네. 그러한 주가 지수보다는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은 수익률입니다. 수익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 주가가 이렇게 앱에서 보면은 오늘 수익이 났어, 아니면 맞아요. 떨어졌어 이런 게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잖아요.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그렇죠. 그게 바로 사람들도 똑같은 그런 수익률을 보고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수익률들이 반영돼 가지고 이제 주식 시장에서 어떤 패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주식 시장에서의 데이터들은 중요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잘 이렇게 기록이 되고 저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과학자들이 그런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이런 변동성이 한번 나타나면 군집화해서 나타나요. 한 번의 변동성이 탁 나타나면 연속해서 또 다른 변동성이 같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큰 지진이 나면 여진이 막 따라서 오는 것처럼 변동성이 따라오는데 과학자들이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바로 투자자들이 그 투자를 할 때 사람들이 손실이 날 때하고 수익이 날 때의 행동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패턴이. 오를 때와 내릴 때의 그러한 행동의 패턴의 차이 때문에 한번 사람들이 막 시장에서 투매가 일어나면 팔자 그러면은 부하 내동하는 거예요. 복잡계 과학 또는 이제 경제 물리학에서는 질서와 구조, 어떤 과학적인 원리 혹은 통계적인 어떤 패턴이 있는지 네. 그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는 것이 경제 물리학에서 추구하는 방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말이죠. 이 변수가 많아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짜 그 법칙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 저는 오히려 조금 설명을 들을수록 조금 이게 좀 혼란스럽습니다. 물리학은 사실 금융시장을 이제 다른 관점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이제 주기적으로 사실은 살짝 주기적으로 폭락해 왔는데 그 폭락을 이제 시스템적인 어떤 불안정성으로 설명을 해온 사람이 있어요. 디디에 소르넷이라는 사람인데 물리학 박사고요. 연구 분야가 뭐였냐면 지진이었어요. 지진이요? 그러니까 지진을 연구하던 물리학 박사인데 지진을 연구하던 그걸 가지고 이제 옆에 관심을 금융시장을 딱 바라보니까 금융시장에서 벌어진 일들이 지진에서 벌어진 일이랑 비슷한 거죠. 우와. 어떤 유사성을 발견하고 야 이거 비슷한 게 시스템이겠는. 지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진이 날 것 같은 가능성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지질학자, 물리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밝힐 수는 있지만 사실 정확하게 언제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를 밝힐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시스템 자체의 불안정성을 가지고 금융시장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도 사실 그 물리학에는 존재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진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거 경제 물리학이라는 이 분야가 상당히 궁금해지네요. 네. 네. 이 경제 물리학이 뭐 90년대에 나타났다고 등장했다고 하셨지만 갑자기 뭐 튀어나온 건 아닌 것 같고 그 이전에도 경제를 과학적으로 바라보려는 시도가 좀 있었나 봐요. 가장 유명한 물리학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노벨, 네.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은 유명하죠. 네네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최고의 물리학자는 아이작 뉴턴이라고 생각합니다. 뉴턴. 뉴턴의 영향을 사실은 과학자들만 받은 게 아니고 많은 사회학자, 경제학자들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애덤 스미스는 예. 그 뉴턴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회나 경제 현상에도 물리학처럼 어떤 보편적인 법칙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서는 아이작 뉴턴의 그러한 연구 방법 그런 것들을 경제 현상에다가 이렇게 적용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활동했던 경제 물리학자 중에 파레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가계의 소득의 분포를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말하는 80-20 법칙. 네네네. 그걸 갖다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는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법칙. 부르는데 어떤 사회나 조직에서 80%의 그러한 수익은 20%의 구성원에서 창출된다라는 그런 경험 법칙이에요. 그리고 20세기 초가 되면은 통계 물리학자라고 불리는 사람 중에서 볼츠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가 이제 여기 공기가 많이 있고 기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체들을 갖다가 통계적으로 또 확률적으로 묘사를 해서 연력학,
통계역학이라는 걸 이제 이렇게 발전시켰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20세기가 들어서면서 우리가 금융시장이라든가 이러한 시장에서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봤더니 거기에도 어떤 확률이라든가 통계적인 성질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경제 현상을 갖다가 과학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 같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뭐 예전부터 했던 얘기가 월급만으로는 우리가 생활하기 힘들다라는 말들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재테크를 필수라고 하잖아요. 예전만 해도 생각을 해보면 재테크하면 뭐 예적금 통장이 많은 게 제일이다. 맞아요. 이제는 너무나도 옛말이 됐어요, 대표님. 예금은 사실 여전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뭔가를 하다 보면 손실을 보게 될 일도 있고 이제 그런 거를 흡수할 수 있는 사실 버퍼 같은 역할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자산 가격이라는 게 항상 올라가지만은 않고 금융시장의 어떤 고유한 특성으로 이제 폭락하는 네네네. 시기가 오는데 그 예금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걸 가지고 강력한 구매력을 사실 또 발휘할 수가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여전히 중요하지만 그 예금만으로는 한계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재테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부동산 분야 아니겠습니까?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요. 국민 3명 중 1명이 이 주식 투자를 가장 유리한 재테크 방법으로 꼽았다. 아마 기사 보셨을 겁니다. 조사 시작 이래로 처음으로 주식이 부동산을 제친 결과라고 하는데 이거 왜 이렇게 다들 주목을 하는 건지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식 한 장을 사면은 사실은 증권 하나를 사는 거이기도 하지만 그 회사의 가치를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기업에 대한 정보를 모르고서 그냥 살 수도 있지만 그러면 안 되죠. 어디 뉴스를 보거나 네. 뭐 그게 성장성이 좋다거나 이 회사는 투자할 만하다 이런 이제 판단을 가지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주식은 이제 현재 가치도 반영하지만 그 기업의 미래 가치를 반영해요. 또 이 주식시장은 정보를 기반으로 투자를 하잖아요. 정보를 얻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죠? 그 정보를 가지고서 내가 마음대로 판단을 하죠. 그러니까 정보와 결국 심리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변에 주식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그 내가 사면 꼭 떨어지고 그쵸. 팔면 꼭 오르더라. 맞아요.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 왜 이런 걸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네. 기분 탓일까요? 예, 사실은 약간 그게 있는데 그래요? 이익과 손실에 대해서 우리가 다르게 느끼는 막 편향 때문일 가능성이 일단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을 봤을 때의 기쁨의 크기가 손실을 봤을 때의 고통의 크기보다 작더라. 그러니까 손실에 더 민감하게 민감하다. 더 쓰라리게 느끼더라라는 게 핵심이고요. 주식시장을 잘 파악해가지고 투자를 잘하면 그 뭐더라? 복리의 법칙? 그거를 경험해 볼 수 있다고 그러던데 일단 그 복리의 법칙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경험해 본 적이 아예 없거든요, 저는. 복리 상품을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옛날에 그러니까 우리 뭐 은행 금리한테 복리 달리고 막 이런 요즘은 거. 거의 국민연금 드시죠? 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사실은 복리 상품입니다. 원금을 이제 저축을 하면 이자가 붙잖아요. 네. 복리는 이자에 이자를 또 붙여줘요. 그렇죠, 그렇죠. 그 원금이 계속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렇죠. 그런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금리가 10%인데 내가 100만 원을 갖다가 저금을 했다고 생각하면은 1년 후에는 이제 110만 원을 받겠죠. 2년 후가 되면 121만 원을 받습니다. 3년, 4년, 5년, 10년 되면 그 복리 이자 때문에 늘어나는 그런 수익이 굉장히 빨리 그 눈덩이처럼 이렇게 증가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경제 물리학에서는 이러한 복리 상품 같은 것 갖다가 지수 함수적인 성장이다. 확 올라가는 그러한 이제 경향성을 가진 상품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복리를 생각한다고 하면 하루라도 빨리 시작을 하는 게 더 수익을 크게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네, 전 세계에서 돈이 개인 재산이 제일 많은 사람을 꼽으라면 누구가 먼저 생각나세요? 저는 뭐 워렌 버핏. 워렌 버핏, 네. 오마이현, 네. 투자의 구로 이런 워렌 버핏이 제가 최근에 찾아봤어요. 그 2025년 5월 기준으로 개인 재산이 얼마인지를 이제 봤더니 한국 돈으로 환산했을 때 224조 원. 인데요. 그게 현재 기준의 어떤 워렌 버핏의 개인 재산인데 10년 전에 버핏의 재산이 얼마였는지를 찾아봤습니다. 네. 얼마였냐면요. 20조 원 정도였거든요. 그럼 10년 사이에 그렇게 그러니까 늘어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기 재산의 90% 이상이 언제 생겼냐면 지난 10년간 생긴 겁니다. 복리의 힘은 정말 마지막에 크게 나타나는 거고 20대에 시작한 사람하고 40대에 시작한 사람하고 60살이 됐을 때
를 비교해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경제와 자본의 흐름을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시스템이라고 믿어왔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훨씬 아주 복잡하고 변동성이 큰 세계인 것 같습니다. 네, 최근 기존 경제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지금의 시장을 읽어내기 위한 새로운 과학적 개념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세상을 위한 새로운 개념, 바로 이것이라고 합니다. 경제학자들은 경제의 근본 원리로 수요 공급 법칙을 들곤 합니다. 시장에 외생적인 교란이 주어져도 균형 가격을 쉽게 찾아간다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시장은 안정한 정태적 시스템이라는 의미입니다. 경제학의 균형이라는 개념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경제학자들이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진 않지만 알고 보면 물리학에서 가져온 개념입니다. 17세기 말 아이작 뉴턴이 힘과 운동에 관한 세 개의 법칙을 내놓은 이래로 물리엔 정적 평형이라는 개념이 확립됐습니다. 19세기 말 레옹 발라는 물리의 평형 개념을 염두에 두고 시장 경제가 일반적인 평형 상태에 있다고 주장했지요. 비록 졸업은 못했지만 엔지니어가 되려고 파리 광산학교에 들어갔던 발라가 평형 개념을 배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어 단어로는 이퀄리브리엄 한 단어지만 한국 경제학계는 이를 균형으로 번역합니다. 물리의 평형 개념을 차용한 경제학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한 가지를 더 갖다 쓰게 되었습니다. 바로 에르고드라는 성질입니다. 에르고드란 연력학 2법칙을 통계역학으로 설명한 루트비 볼츠만이 가정한 기체의 성질입니다. 개별 기체 분자는 무작위한 운동을 할지언정 전체 시스템은 안정한 열적 평형에 놓여 있는 걸 묘사하려고 만든 개념이었습니다. 말이 어렵게 들리겠지만 기체가 에르고드하다고 가정하면 편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개별 기체 분자를 시간에 대해 평균한 결과가 임의 시점에 많은 기차 분자를 평균한 결과와 같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집단의 평균으로 모든 개체의 시간상 변화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암묵적인 경제학의 에르고드 가정은 몇 가지 경제학 개념으로 연결됩니다. 모든 사람이 언제나 자신의 이익만을 최대화한다는 호모 에코노미쿠스가 한 가지고 국내 총생산으로 한 나라의 경제 상태를 평가하는 게 다른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실제 사회에서 호모 에코노미쿠스처럼 행동하면 사이코패스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또 국내 총생산은 총량만을 따질 뿐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시장의 균형과 호모 에코노미쿠스를 가정해 쌓아 올린 경제학 이론엔 더 난감한 구석이 있습니다. 바로 경제 성장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균형이라는 스테디 스테이트, 즉 정상 상태는 늘 제자리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마치 진자가 조금 흔들려도 결국엔 지구 중심을 향해 멈추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경제 시스템이 그처럼 장적인 닫힌 개가 아니고 동적으로 성장하는 열린 개라는 건 경험상 자명합니다. 금전적 이익의 기대값을 최대화하는 게 최선이라는 경제학의 합리적 선택 이론엔 또 다른 막다른 골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령 알파라는 자산의 가격은 매주 각각 50%의 확률로 오르거나 내립니다. 오를 때는 60%만큼 오르고 내릴 때는 50%만큼 내립니다. 알파는 투자하면 좋을 자산일까요? 이익의 기대값을 계산해 보면 5%가 나옵니다. 한 주마다 평균적으로 5%의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뜻이지요. 따라서 알파에 투자하지 않고 은행 예금에 돈을 두는 사람은 경제학이 보기엔 비합리적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일까요? 알파에 투자한 사람 중 반은 일주 후에 돈을 법니다. 동시에 반은 돈을 잃지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돈을 버는 사람은 줄고 돈을 잃는 사람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가령 30주 후엔 100명 중 82명이 돈을 잃습니다. 100주 후엔 어떨까요? 100명 중 97명이 돈을 잃게 됩니다. 100주 후의 수익률의 기대값이 13,050%, 즉 130배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1000주, 즉 약 20년 후엔 100억 명 중 6명만 돈을 법니다. 최근 영국에서 등장한 이른바 에르고드 경제학은
이와 같은 기존 경제학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근본에서부터 새로 쌓으려는 시도입니다. 에르고드 경제학은 경제 차원의 다차원화, 단기 이익이 아닌 장기 성장, 소수가 아닌 모두의 성장을 추구합니다. 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자산의 흐름. 근데 이제 개념부터 차곡차곡 차근차근 알아가다 보니까 이제 확실히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계속 네. 한번 집중력을 발휘해 보도록 하죠. 네. 자, 예전에는 뭐 땅 사라, 금이 최고다 이런 말들 많았는데 요즘은 또 부동산보다는 주식이다, ETF다, 뭐 심지어 비트코인 같은 것도 이제 투자 자산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자산의 가치나 또 역할이 달라지는 이유가 뭘까요? 과거에는 이제 뭐 금이라든가 토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정된 자산이었잖아요. 금 같은 경우는 또 올라가기도 하니까 자산을 불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인기가 있었는데 디지털 환경 시대의 그러한 데서는 ETF라든가 주식이라든가 뭐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뭐 천정무지로 이렇게 오르고 있잖아요. 네. 이러한 그러한 디지털 자산들이 굉장히 이제 새로운 자산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런 자산들의 가치를 볼 때 뭘 집중하냐면 그 자산들의 네트워크, 연결성에 집중합니다. 이 자산들이 경제 안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가 오르면은 다른 게 덩달아 오르기도 하지만 또 다른 거는 또 내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장에서는 이런 홀로 동작하는 게 아니고 연결돼 있는 네트워크의 연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학의 그 생물체들이 진화하는 거와 비슷해요. 금융 환경의 변화, 사회의 변화에 적응하고 변신해야지만 그 성장하고 발전하고 수익을 내지 만약에 적응하지 못하면은 도태되고 수익을 내지 못하고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대의 변화에 잘 적응하는 자산이라든가 기업을 발굴해서 내 것으로 만들면 되겠죠. 그게 어려우니까 저희가 참 여기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또 생각해 보면은 자산이라는 것이 어떤 그 패션 트렌드처럼 유행을 좀 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산은 뭐 확 떴다가 또 순식간에 그냥 역사 속으로 사라지기도 하고요. 자산마다 생존력이 다른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경제 물리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자산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에너지 시스템이라고 네. 볼 수 있거든요. 그 외부의 충격이 오더라도 이게 실제로 오래 버틸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그동안 증명되어 온 어떻게 보면 이제 금이라든가 부동산 같은 자산들은 쉽게 사라지지는 않는 네. 뭐 앞으로 얼마나 오른다를 예측하는 건 또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어떤 적어도 믿음은 가질 수 있는 반면에 뭐 기술주라든지 뭐 방금 말씀하신 뭐 암호화폐 이런 것들은 짧은 시간에 굉장히 크게 변동을 급등급락이 이제 가능한 그런 이제 영역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차이를 설명하는 개념 자체가 이제 이른바 복원력. 시장에 충격이 있었을 때 그게 얼마나 빠르게 원래의 가치나 그런 어떤 그 유용성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게 생존력의 핵심이 될 것 같고요.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그 측면은 이제 이른바 유동성입니다. 이게 이제 얼마나 쉽게 사고 팔 수 있느냐, 거래가 될 수 중요하죠. 있겠느냐, 네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환금성, 유동성 측면에서 네네. 이걸 어떻게 다시 그 빨리 돈으로 바꿀 수 있는가라는 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요. 단기 유행을 쫓기보다는 사실은 근본적인 생존 가능성이 자산에 있는가 이거를 보는 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면요, 어떤 자산은 뭐 수십 년이 지나도 안전 자산으로 분류가 되고 네. 또 어떤 거는 고위험으로 이렇게 취급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산의 리스크, 수익 구조도 과학적으로 분석이 가능한가요? 고수익을 올리려면은 위험도 커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것을 우리가 그 리스크 리턴 트레이드오프라고 합니다. 둘 사이에는 어떤 상반되는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험이 클수록 우리가 이제 큰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큰 수익을 내려면은 위험이 큰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주식의 변동성이라든가 아니면 수익률을 갖다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은 분포 함수들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가운데 모여 있는 것들은 평균 근처에 있어가지고 수익률이 이제 소소하고 적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분포 함수의 꼬리 쪽에 있는 것들은 수익률도 크고 큰데 비해서 위험성이 굉장히 크죠. 최근 또 이제 미국의 얘기를 좀 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 스테이블 코인법에 사인을 했죠. 그래서 전 세계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 이건 또 뭐야? 약간 갑자기 툭 튀어나온 듯한 좀 느낌이 있거든요. 정확한 개념이 뭔가요?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가치가 안정한 잘 스테이블. 변하지 않는 네네네. 그런 암호화폐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스테이블 코인 한 단위의 네. 그 가격 자체가 이를테면은 미국 달러
같은 1달러와 유지가 되도록 이렇게 장치들이 좀 마련돼 있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됐건 미국 1달러만큼의 그 가격 어떤 그 구매력 일종의 구매력 같은 것이 유지가 된다면 이제 돈으로 쓰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 달러가 사실은 그런 그 현재 실물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디지털 영역에서의 어떤 글로벌 영향력을 더 키워나갈 수 있는 측면이 있고 스테이블코인을 밀고 있는 건 단순한 기술만은 아니고 이 안에 그 디지털 달러를 둘러싼 그런 어떤 패권 경쟁, 그다음에 정치 전략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다 이렇게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교수님. 이제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지금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장 좀 먼저 많이 주목해야 할 미래 자산이라면 어떤 모습일까요? 구체적인 어떤 자산의 모습보다는 새로운 미래 자산이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한 가치를 알아보는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시장에서 어떤 연결성을 갖는지, 그것이 시장에서 확산성, 그거의 영향력이 얼마나 퍼질 것인가. 얼마나 이렇게 퍼지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런 것이 중요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적응성이에요. 미래의 그러한 디지털 환경은 굉장히 빨리 변하기 때문에 이게 적응이 늦으면은 나왔다가도 금방 사멸할 수 있거든요. 네,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과학적인 시각으로 살펴본 자산의 특징과 흐름. 이번에는 앞으로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금융시장도 데이터와 과학으로 분석되는 시대입니다. 그와 함께 퀀트라는 분야가 또 각광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퀀트가 뭔가요? 퀀트? 수량화, 네. 계량화 아하. 이거를 그냥 지칭하는 용어고요. 금융시장을 바라볼 때 이제 그런 수학이라든지 말씀하신 뭐 통계, 알고리즘 이런 걸 동원해서 분석하고 투자 전략을 이제 세우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를테면은 모든 걸 숫자로 보고 그 안에서 패턴을 찾아내려는 이제 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천 개의 그 주가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떤 특정한 조건이 만족이 될 때 수익이 높더라라는 어떤 통계적인 경향 같은 거를 이제 찾아내고 그걸 바탕으로 자동 매매 시스템 같은 걸 만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퀄리티의 원류는 처음에는 이제 로켓 사이언티스트, 그 나사의 과학자들이 이렇게 해고를 당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코딩 능력 이런 걸 이제 금융시장에 적용하면서 로켓 사이언티스트라는 게 나오고 나서 뭐 지진에 이어서 이번에 또 우주로 갑니까? 우주로 가는 사람들이 이제 금융시장에 온 거예요. 이제 퀀트들이 대거 이제 금융 월가에 진출하기 시작했고, 이 퀀트들도 성공과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미국에 있는 뭐 리먼 브라더스 같은 굴지의 그러한 투자 회사들도 한꺼번에 그냥 폭망했거든요. 어떤 리스크가 커진 시장에서는 폭발적인 그러한 변동이 생겨서 그런 퀀트들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사실은 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는 퀀트들이 대거 실패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퀀트들이 결국엔 전문가들인데 그 전문가들도 실패를 경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같은 또 일반인들은 아무래도 그거 따라가려면 좀 쉽지 않을 거. 그래서 제가 이제 핵심 질문을 드릴 겁니다. 아마 이 질문이 아마 오늘 방송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왠지 무슨 질문을 할지 알 것 같아요. 알죠? 네. 그래서 부자는 대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 겁니까? 그 방법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정말 큰 부자가 되고 싶다면 네. 진정한 투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온 몸과 마음을 던져서 네. 이루어내는 거고 그게 저는 바로 창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업을 해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 네. 그다음에 뭐 일론 머스크, 네. 젠슨 황 네. 이런 사람들이 사실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뭐 자수성가에 자수성가해서 자기 업을 시작해서 그걸 키운 사람들이죠. 그게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는 정말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저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별로 와닿지가 않는데 창업할 돈이 없어요. 예? 요즘처럼요, 이렇게 뭐 경기도 불안하고 또 물가도 오르는 상황에서 참 불안하다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이럴 때일수록 꼭 명심해야 할 경제 물리학적 어떤 규칙이랄까요?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선진국으로 되면 될수록 우리가 임금 소득보다는 금융 소득이 더 중요해질 수가 있습니다. 금융 상품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볼 때도 그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무 지식 없이 그냥 뛰어들기보다는 그런 걸 좀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데이터 분석이라든가 합리적인 성장 가능성, 그런 성장 가능성을 볼 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미래를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은 다양한 지식들이 우리가 오잖아요. 미래 사회는 좀 이런 모습이 될 거야. 가상적인 시나리오도 본인이 그려보고 거기서 중요한 자산이 뭐가 될 건지 그런 것들을 이제 파악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예측할 수 없는 돈의 움직임, 과학은 그 안에 숨은 질서와 규칙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세계와 또 풀리지 않는 문제를 밝혀내는 과학. 과학으로 보는 세상 시가 계속 조명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과학을 파헤치는 과학을 가장 사랑하는 나 김기환. 나만 믿고 보시라.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과학을 이해할 수 있으리니 김기환의 과학 일수다. 짜잔! 혹시 이 지폐의 정체에 대해 아십니까? 하루 종일 이 사람 저 사람을 오가면서 어쩜 찢기지도 낫지도 않는 이 새파이도 멀쩡한 지폐. 왜 그럴까요? 이 지폐 안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다양한 과학 기술들이 촘촘히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지폐는 옷 원단 중 하나인 면섬유로 만들어집니다. 이 면섬유는 목화씨를 감싸고 있는 솜 형태의 열매에서 얻은 이 하얀색의 셀룰로스 섬유인데요. 이 셀룰로스는 포도당 분자가 사슬처럼 길게 연결된 고분자 물질입니다. 덕분에 일반 종이보다 훨씬 질기고 내구성도 뛰어나죠. 자, 게다가 물에 닿아도 쉽게 찢어지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셀룰로스가 이 물속의 수소 원자와 결합해서 일시적으로 구조가 더 단단해지기 때문이죠. 그럼 왜 일반 종이처럼 목재 펄프를 쓰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지폐가 강한 인쇄 공정을 견뎌야 하기 때문인데요. 지폐가 질긴 이유가 여기 또 있습니다. 인쇄는 크게 요판 인쇄와 평판 인쇄로 나뉩니다. 잉크를 위에서 강하게 눌러 묻히는 요판 인쇄는 지폐 인쇄에 주로 사용되고, 잉크를 가볍게 묻히는 평판 인쇄는 신문 같은 인쇄물에 주로 쓰입니다. 우리나라 지폐에는 이 두 가지 방식이 모두 사용되는데, 특히 요판 인쇄로 강한 압력을 가하면 지폐의 섬유 조직이 더욱 치밀하고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지폐를 수없이 접었다 펴도 잘 찢어지지 않는 거죠. 지폐를 반복해서 접는 내절도 실험 결과에 따르면 1,000원짜리 지폐의 내절도는 약 5,700회, 반면 일본의 1,000엔 지폐는 약 1,200회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문화에 따른 인쇄 방식의 차이 때문인데요. 일본 엔화는 섬세한 색감과 아름다움을 중시해서 평판 인쇄를, 달러화는 전 세계에서 유통되는 만큼 다양한 기후를 견뎌야 하기 때문에 주로 요판 인쇄 방식이 적용됐다고 하네요. 우리 손안의 지폐, 이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정교한 과학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을 가장 사랑하는 남자 김기환의 과학 이수다였습니다. 네,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오늘 돈과 자산의 흐름을 경제물리학이라는 새로운 시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오, 이제 보인다 보여. 오, 돈이 저기 있어요 이제. 보여요? 예. 예, 지금까지 그렇게 짝사랑하던 돈을 지금이라도 발견했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예, 자, 두 분 오늘 어떠셨는지 궁금한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20대 때 2년을 석사 과정을 보냈던 대전에 오늘 오게 돼서 굉장히 오.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예, 어떠셨어요? 경제 물리학을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요. 투자는 과학입니다. 투자는 과학이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과학 이야기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과학이 보인다. 과학이 즐거워진다. 스치기만 해도 당신 과학 전문가. 과학으로 보는 세상. 씨 고맙습니다.